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뭐 바로 개각된 다음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강연을 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념의 지배를 이겨내야 된다. 원희룡 장관 쪽에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 한 집회는 맞지만 정광훈 목사는 만나지도 못했다 뭐 이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뭐 두 명 보려 모인 건데. 네. 저는 그거는 뭐 해명은 해명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네. 대중이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안타깝죠. 옛날에 원희룡 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요, 바른미래당하고 이런 시절에 그런 어떤 전광훈 목사 쫓아다니고 이런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2020년도 본인 주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전광훈 목사나 아니면은 뭐 김원웅 그 광복회장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3년 만에 주류적인 생각으로 바뀌셨네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알던 원희룡은 그래도 그 시절에 80년대에 독재와 싸우던 선배 운동가였기도 했고 늘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국회를 정말 뛰어다니던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초선 때 원희룡. 이제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려고 그러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자기가 중도적 이미지의 원희룡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정광훈 목사 쪽에 그럼 태극기인데요? 간 김에 이쪽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쪽 분야 최고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뭐 대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패가 꼬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퇴로가 없어서. 이 분야에서 그나마 최고가 되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러다가 대선 경선이라도 되면은 뭐 세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 사실은 그때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양평고속도로요. 네. 그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뭐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어디론가부터 전화를 받고 막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회의가 거의 공전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서 혼자 아무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전화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게 이제 여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이었었는데 대통령하고의 가까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면 잘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약간 우문을 던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 지금이라도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아유, 제가 이준석 대표가 비염이 제가 2달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기분 또 나빴던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제주도 가시는 게 답입니다. 네? 제주도 가시는 게 답입니다. 아니 제주도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또 제주도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지금 총선에서 서귀포의 원희룡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당선은 유력하다. 서귀포에서는 원희룡만한 인물이 나오려면 5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위치로 가면은 저는 원 장관이 국회에 들어와서 4선 의원으로서 당대표든지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 근데 이제 어줍지 않게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뭐 개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멋진 승부 아니면 험지 돌파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의 수도권 판세를 봤을 때 예를 들어 한 20% 차로 깨져버리면은 낙선자 1, 낙선자 2, 낙선자 3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 가면은 원희룡 장관의 네임밸류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서귀포 가면은 100% 당선인데 개항 가면 거기에 제주 제2공항 이슈도 서귀포에 살아 있고. 네. 어쨌든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도지사까지 되신 분이니까 제주도는 인기는 상당하다 봐야 될 거고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30대 원희룡 장관부터 기억나고 정치를 제가 계속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 장관의 과거의 개혁적이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한 20대 초반부터 후반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원희룡 장관 하면 기억나는 게 대장동 1타 강사 뭐 이런 거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양평고속도로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개혁적인 분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 거다. 나이 드신 분들 인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약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원 장관의 노선이나 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뭐 반향을 일으키거나 희생 헌신 이런 아이콘으로 뭐 인유한 위원장은 인정을 해주지만 대체로 다른 분들이 크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고. 왜냐하면 딱히 이재명 대표랑 붙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호 비슷하게 이제 된 건데 험지가 네, 됐다가 네. 저는 원 장관이 처음에 이제 뭐 고향의 심상정 의원 나오는 것도 이게 나왔다가 네. 여기저기 이게 나오는데 지금 출마지를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결국엔 개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이라는 확신도 없는데요. 뭐. 그렇죠. 이재명 대표 뭐 비례 출마할 수도 있고 네.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는데 왜 본인이 먼저 서둘러서 개항이냐 사실은 그것도 좀 그러니까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비움 상황되면은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개항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네. 송 대표가 네. 무소속 개항으로는 되게 막강하실 거거든요. 뭐 그 얘기 본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자기가 잘해놨기 때문에 뭐 개항에 난 지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하튼 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통령실 신임 참모들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개각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결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급하니까 공약도 다 시건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인재를 능력주의에 따라 쓰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지금 하신 거는 여성 할당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내정했다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권리나 아니면 이런 거의 향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여성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연 여성표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여성표가 거의 최대로 나왔어야 되죠. 네. 예, 여성 대통령인데.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은 게 할당제 때문에 저는 나라의 중요한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뭐 이렇게 가면서부터 30% 여성 장관 할당을 채운다는 목표는 도달했지만은 네. 국정의 중요한 부처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들이 배치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한쪽 면에서는 그 숫자 채운 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네. 그러다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니까 그게 네. 김현미 장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할당제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문제로 지금은 근데 더 난감한 게 외교부 차관 출신을 중기부 장관을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오영주 차관이요. 예, 그 훌륭하신 분이겠지만은 예. 외교부 차관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외교부도 보면 외교를 하는 분이 있고 통상을 하는 분이 있고 한데 네. 딱히 통상을 한 것 같은 통상 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ODA 뭐 이런 전문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 쪽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벤처도 네. 아니고 중소기업 사업가 출신도 아니고 예. 그리고 보훈부는 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건데 보훈부는 크게 두 갈래로 우리나라는 예. 그 군 계열과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계열이 있다고 했는데 예. 이분은 사실 어느 계열이라 해야 될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뭐 아버지가 예. 이제 예. 근데 그게 약간 보훈 자녀라는 건데요. 물론 박민희 장관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은 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박민희 장관은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전사하신 군인이라 가지고 군 계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만 이분이 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저희 아버지도 참전 용사세요. 예. 6.25 참전 용사. 그럼 저도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를 네, 이제 그렇습니다. 투입했잖아요. 예. 근데 피우진 중령은 군 계열이나 아니면 군 계열 중에서도 보면은 예. 약간 특이한 계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향점이 이제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네. 군 계열도 아니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계열도 아니요, 그리고 피우진 중령처럼 특별한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능력주의도 아니고 스토리텔링도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상식선에서. 아, 뭐 저 정도 경력이면 저런 데 가서 저 장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